결혼 25년 차, 저는 제 남편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저는 주부였어요. 자식 둘 다 출가시키고, 이제 우리 둘만 남은 집에서 저는 남편과 조용히 늙어가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1년 전부터였을까요? 남편 핸드폰에서 한 이름이 자꾸 보이기 시작했어요. 지은이. 처음엔 회사 후배인 줄 알았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응, 회사 후배야. 나이는 좀 어린데 일 잘해서 자주 물어보는 애야. 그렇게 시작된 거였어요. 근데 이게 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저녁 먹다가도 톡이 와요. 주말 아침에도 와요. 심지어 밤 11시에도 와요. 여보, 이 시간에 무슨 업무 연락이야? 제가 물으면 남편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아, 얘가 워낙 일 열심히 하는 애라. 퇴근하고도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고.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아니, 믿으려고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여보, 지은이가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와도 될까? 얘가 요즘 힘든 일이 있어서 언니 같은 사람이 필요하대. 언니? 제가 그 애한테 언니가 되라는 건가요? 근데 남편 표정이 너무 진지하더라고요. 그냥 친한 여동생 같은 애야. 정말 착한 애거든. 한 번만 밥 먹여줘. 저는 결국 허락했습니다. 의심하는 아내가 되기 싫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제가 오버하는 건가 싶기도 했고요. 남편이 25년을 같이 산 저를 배신할 리 없다고 저는 그렇게 믿었으니까요. 지은이가 우리 집에 처음 온 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그 여자 나이가 30 중반쯤 돼 보이더라고요. 얼굴은 예뻤어요. 화장도 진하고 옷도 딱 붙는 걸 입고 왔고요. 근데 제일 이상했던 건 그 여자 눈빛이었어요. 저를 보는 눈이 어떻게 말해야 하나 탐색하는 눈빛이었어요. 경쟁자를 보는 눈이라고 할까요? 언니, 저 지은이에요. 오빠가 언니 이야기 많이 해주셨어요. 오빠?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20살도 넘게 차이 나는 사람을. 저는 얼굴에 미소를 띄웠지만 속으로는 뭔가 찝찝했어요. 근데 남편은 그냥 웃으면서 지은이가 원래 밝은 애야라고만 하더라고요. 그날 저녁 내내 저는 지은이를 관찰했어요. 그 여자는 남편 옆에 바짝 붙어 앉았고 남편이 하는 말에 계속 웃어댔어요. 오빠 진짜 재밌어요. 오빠는 역시 센스가 있어요. 오빠 덕분에 회사 생활이 재밌어요. 오빠, 오빠, 오빠. 귀에 못이 박히도록 오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는 참았어요. 그냥 친한 여동생이라고 했으니까. 요즘 젊은 애들은 다 그렇게 친하게 지낸다고 저는 나이 든 사람이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근데 그날 밤 지은이가 화장실 간다고 일어났을 때 일이에요. 그 여자가 화장실을 일도 없이 찾아가더라고요. 우리 집에 처음 온 사람이 복도 끝에 있는 화장실을 거침없이 찾아가는 거예요.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근데 남편한테 물어볼 수도 없었어요. 제가 예민한 건가 싶기도 하고 괜히 부부 싸움만 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날도 참았어요. 그 이후로도 지은이는 우리 집에 자주 왔어요. 한 달에 두세 번씩은 꼭 왔던 것 같아요. 올 때마다 남편한테 작은 선물을 챙겨왔고요. 오빠, 이거 오빠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남편 취향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저도 모르는 남편 취향을요. 어느 날은 제가 장을 보러 나갔다 집에 돌아왔는데 지은이가 혼자 우리 집 거실 소파에 앉아 있더라고요. 언니, 오빠가 열쇠 줬어요. 먼저 와서 기다리라고 해서요. 열쇠? 남편이 저한테도 말 안 하고 그 여자한테 우리 집 열쇠를 줬다고요? 그때부터였어요.
제 머릿속에 의심이 싹트기 시작한 게, 근데 저는 또 참았어요. 남편한테 물어보면 넌 왜 그렇게 의심이 많아라고 할 게 뻔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정말 바보 같게도 남편을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떤 진실은 아무리 외면해도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제가 곧 겪게 될 현실이었습니다. 지은이가 우리 집에 오는 횟수가 점점 늘어났어요. 처음엔 한 달에 두세 번이었는데 어느새 일주일에 한 번꼴로 왔어요. 그것도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날에 먼저 와서 기다리는 거예요. 언니, 오빠가 저한테 먼저 와 있으라고 했어요. 집에 혼자 계시면 심심하실까 봐요. 남편이 제 심심함을 걱정해서 젊은 여자를 보냈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저는 또 참았어요. 며느리도 손자들도 다 바쁘다고 잘 안 오는데 그래도 사람이라도 있으니 낫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근데 지은이의 행동이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그 여자가 혼자 집에 와 있었는데 제가 들어가니까 냉장고 문을 열고 뭔가를 꺼내 먹고 있더라고요. 아, 언니. 목 말라서요. 여기 보리차 있는 거 알아서 마셨어요. 보리차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냉장고 안쪽 선반, 저희 집 사람들만 아는 그 위치를요. 지은아, 여기 자주 와서 잘 아나 보네? 제가 슬쩍 물었어요. 그랬더니 지은이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네, 언니. 오빠가 집 구조 다 알려줬어요. 화장실 어디, 냉장고 어디 다요. 남편이 왜 그 여자한테 우리 집 구조를 세세하게 알려줬을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지은이를 더 유심히 관찰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 여자는 우리 집 거실 소파 중에서도 남편이 평소에 앉는 자리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남편 슬리퍼가 현관 어디에 있는지도 알았고요. 심지어 남편이 좋아하는 과자가 어느 찬장에 있는지까지 알더라고요. 어느 날은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지은이가 제 앞에서 대놓고 남편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언니, 오빠 옷 좀 봐야 해서요. 회식 때 입을 셔츠 골라드리기로 했거든요. 그러고는 남편 옷장을 열고 옷을 뒤적이는 거예요. 저보다 더 익숙한 손놀림으로요. 그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남편 옷장 안에는 양복, 셔츠, 넥타이가 각각 어떻게 정리돼 있는지 그 여자가 다 알고 있었어요. 심지어 오빠는 이 색깔 셔츠 입으면 얼굴이 환해 보여요라고 하면서 정확히 남편한테 잘 어울리는 셔츠를 골라내더라고요. 저는 그날 밤 남편한테 물었어요. 여보, 지은이가 당신 옷장까지 아는 건 좀 이상하지 않아?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 그게 뭐가 이상해. 회사에서도 내 옷 스타일 다 아는 걸. 같이 쇼핑도 가고 그러니까. 회사 후배랑 쇼핑을 간다고요? 20살 넘게 어린 여자랑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확실한 증거도 없이 남편을 의심하면 저만 예민한 아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용히 눈과 귀를 열기로 했어요. 며칠 뒤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지은이가 또 우리 집에 왔는데 그날따라 남편이 늦는다고 연락이 왔어요. 저랑 지은이 둘이 1시간 넘게 있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처음엔 서로 어색하게 TV나 보고 있었는데 지은이가 갑자기 하품을 하더니 말하는 거예요. 언니는 자면서 코 안 고세요? 부럽다. 저희 엄마도 코 골거든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제가 잘 때 코를 안 곤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남편한테 들었다고요? 그럼 남편이 왜 그런 이야기를 회사 후배한테 했겠어요? 더 무서운 건 지은이 표정이었어요. 그 여자는 마치 제 반응을 시험하는 것처럼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이건 단순히 친한 여동생 관계가 아니에요. 남편이 제 잠버릇까지 그 여자한테 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도대체 둘 사이가 어떤 사이길래 이런 이야기까지 나눈 걸까요? 그날 밤 남편이 들어왔을 때 저는 자는 척하면서 남편을 관찰했어요. 남편은 핸드폰을 보면서 웃고 있었어요. 누구한테 메시지를 보내는지는 뻔했죠. 지은이한테겠죠.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외면하려고 했던 진실을 이제는 마주해야 한다는 거요.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남편 카드 내역도 확인하고 핸드폰 통화 기록도 슬쩍 봤어요. 그리고 하나하나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야근한다던 날 카드 내역엔 호텔 결제가 찍혀 있었어요. 출장 간다던 날 지은이도 똑같이 휴가를 냈더라고요. 저는 25년을 함께 산 남편이 저를 배신했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증거는 거짓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이제 남은 건 결정적인 한 방, 그것만 있으면 됐어요. 제가 증거를 모으기 시작한 지 일주일쯤 됐을 때였어요. 그날은 남편이 회식이 있다고 밤늦게 들어온다고 했어요. 저는 평소처럼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편 핸드폰이 거실 소파에 놓여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남편이 깜빡하고 두고 간 거였어요. 처음엔 그냥 넘어가려고 했어요. 남의 핸드폰을 몰래 보는 건 잘못된 거니까요. 근데 제 손이 저절로 움직이더라고요. 25년 믿었던 남편,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나고 있는 상황에서 저한테 선택권 같은 건 없었어요. 비밀번호는 제 생일이었어요. 남편이 아직도 제 생일을 비밀번호로 쓰고 있다는 게 더 비참하게 느껴졌어요. 화면을 열자마자 제일 위에 떠 있는 이름, 역시나 지은이었어요. 카톡 대화 내용을 보는 순간 저는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오빠, 오늘 언니 기분이 안 좋아 보이던데. 혹시 눈치챈 거 아니야? 괜찮아. 우리 와이프는 아무것도 모를 거야. 원래 둔한 사람이야. 둔하다고요? 25년을 같이 산 아내를 둔하다고 표현하는 남편이라니.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대화였어요. 오빠, 나 요즘 입덧이 심해서 힘들어. 병원 같이 가줄 수 있어? 입덧? 병원? 제 머리가 하얘졌어요. 설마 하는 마음에 대화를 더 올려봤어요.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문장을 봤어요. 우리 아기 벌써 12주 됐어. 오빠 닮으면 좋겠다. 12주. 석 달이나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 여자가 임신했다는 거예요. 남편 아이를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어요. 눈물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멍하니 화면만 쳐다봤어요. 대화 내용을 더 보니까 둘은 이미 2년 전부터 만나고 있었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둘은 연인 관계였던 거예요. 남편이 지은이를 회사 후배라고 여동생 같은 애라고 소개할 때부터 이미 둘은 그런 관계였던 거죠. 더 끔찍한 건 남편이 지은이한테 저에 대해 뭐라고 말했는지였어요. 우리 와이프는 이제 늙어서 여자로 안 보여. 그냥 집 지키는 사람이지. 집 지키는 사람? 25년 동안 당신 뒷바라지하고 당신 자식 낳아 키우고 당신 부모님 모시고 산 제가 그냥 집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그대로 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모든 대화 내용을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찍히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해야 했어요. 이게 제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증거니까요.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이 핸드폰 가지러 다시 온 거였어요. 저는 재빨리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화장실로 뛰어갔어요.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새하얗더라고요. 입술도 파랗게 질려 있었고요. 여보,
핸드폰 여기 있네. 나 다시 나갈게.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고 나갔어요. 저는 변기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소리 죽여서요. 남편한테 들키면 안 되니까요. 그날 밤 남편이 새벽 2시에 들어왔어요. 술 냄새를 풍기면서요. 저는 자는 척했어요. 남편이 제 옆에 누웠는데 역겨워서 토할 것 같았어요. 이 사람이 다른 여자 뱃속에 자기 아이를 만들어 놓고 태연하게 제 옆에서 자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남편 아침밥을 차려줬어요. 남편은 밥 먹으면서 신문을 보고 있었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저 사람이 정말 제가 아는 그 사람이 맞나? 25년을 함께 산 사람이 이렇게 낯설 수가 있나? 남편이 출근하고 나서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상담 예약을 잡았어요. 변호사는 제가 모은 증거들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위자료도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저는 그날 결심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요. 25년 동안 착한 아내로 살았어요. 남편 뒷바라지하고 시부모님 모시고 애들 키우느라 제 인생을 다 바쳤어요. 근데 이게 제가 받을 대가였어요? 남편은 젊은 여자 만나서 애까지 만들고 저는 집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게요? 아니에요.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어요. 이제부터는 제가 주도권을 쥐는 거예요. 남편과 그 여자가 뭘 꾸미든 저는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요. 이제 남은 건 그들이 어떤 꼴을 당할지 지켜보는 것뿐이었어요. 변호사 상담을 받고 나서 저는 차근차근 계획을 세웠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제만 손해라는 걸 알았거든요. 저는 냉정하게 전략적으로 움직이기로 했어요. 먼저 남편 명의로 된 재산 목록을 정리했어요. 집, 예금, 주식, 보험까지 다요. 결혼 25년 동안 모은 재산이 적지 않았어요. 저도 맞벌이 하면서 모은 돈이 있었고 부모님께 물려받은 것도 있었으니까요. 변호사는 이 재산을 지키려면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엔 증거를 더 모았어요. 남편이 지은이한테 보낸 메시지들, 호텔 결제 내역, 둘이 함께 찍은 사진들까지요. 남편 아이클라우드 비밀번호가 제 생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거기엔 제가 상상도 못한 것들이 가득했어요. 둘이 제주도 여행 간 사진, 호텔 침대에서 찍은 사진, 심지어 지은이 배 위에 손을 올리고 찍은 사진까지 있었어요. 남편 얼굴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저한테는 몇 년째 보여주지 않던 그런 표정이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카톡 대화 내용이었어요. 지은이가 남편한테 이런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오빠, 우리 아기 낳으면 이혼할 거지? 나랑 재혼하기로 한 거 기억하지? 남편 답장은 이랬어요. 그래, 아기 낳으면 와이프한테 이혼하자고 할게. 조금만 기다려. 저는 그 메시지를 보면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허탈한 웃음이요. 남편은 저한테 이혼하겠다는 말도 없이 이미 그 여자한테는 재혼을 약속한 거예요. 저는 언제까지 바보로 살아야 했을까요? 그런데 더 큰 비밀이 숨어 있었어요. 지은이가 임신 12주라고 했을 때 저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12주면 석 달인데 그 시기에 남편이 어디 갔었는지 기억을 더듬어 봤어요. 그랬더니 생각났어요. 그때 남편이 부산 출장 간다고 3일 동안 집을 비웠었어요. 저는 남편 카드 내역을 다시 확인했어요. 부산이 아니라 강원도 리조트에서 결제가 되어 있었어요. 그것도 커플 패키지로요. 남편은 저한테 거짓말을 하고 그 여자와 여행을 다녀온 거예요. 더 조사를 해보니 지은이라는 여자에 대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 여자는 남편 회사 직원도 아니었어요. 예전에 남편이 다니던 회사에서 잠깐 일했던 계약직이었고 이미 3년 전에 퇴사한 상태였어요. 그럼 지난 3년 동안 둘이 만난 건 뭐였을까요? 회사 후배? 천만에요. 그냥 불륜 관계였던 거죠. 저는 남편 친구들한테도 슬쩍 물어봤어요. 요즘 우리 남편 회사에 지은이라고 후배 있다던데 아세요? 다들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남편 직속 후배들한테 물어봐도 그런 사람 없다고 했어요. 그제야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남편은 처음부터 저한테 거짓말을 한 거예요. 회사 후배도 아니고 여동생 같은 애는 더더욱 아니었어요. 그냥 남편이 밖에서 만나는 여자, 그것도 임신까지 시킨 여자였던 거죠. 저는 그날 밤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남편은 TV 보면서 웃고 있었어요. 저는 차분하게 물었어요. 여보, 지은이 요즘 어때? 한동안 안 왔네. 남편이 대답했어요. 아, 얘가 요즘 좀 바빠서 곧 또 올 거야. 바쁜 게 아니라 입덧 때문이겠죠. 당신 아이 배고 있으니까요.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겉으로는 웃었어요. 그래. 그럼 다음에 오면 맛있는 거 해줘야겠네.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고맙다고 했어요. 제가 얼마나 많은 걸 알고 있는지, 제가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다음 날 저는 남편 회사 근처로 갔어요. 점심시간에 남편이 누구를 만나는지 확인하려고요. 역시나 남편은 지은이를 만났어요. 임신한 배를 가린 원피스를 입은 지은이가 남편한테 안기는 걸 봤어요. 남편은 그 여자 배를 쓰다듬으면서 웃고 있었고요. 저는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흔들리지 않는 손으로요. 이제 더 이상 울지 않았어요. 분노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냥 차갑게 식어버린 제 마음만 느껴졌어요. 변호사한테 모든 증거를 넘겼어요. 변호사는 이 정도면 완벽하다고 했어요. 위자료는 물론이고 재산 분할도 제가 유리하게 받을 수 있대요. 남편이 유책 배우자니까요.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준비했어요. 남편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님,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이번 주말에 뵐 수 있을까요? 시부모님은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지만 저는 직접 뵙고 말씀드리겠다고 했어요.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이제 남은 건 남편과 그 여자 앞에서 모든 걸 까발리는 것뿐이었어요. 25년 동안 참고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제 인생을 지켜낼 거예요. 주말이 됐어요. 저는 시부모님 댁으로 갔어요. 남편도 함께요. 남편은 왜 갑자기 부모님 댁에 가자고 하냐며 의아해했지만 저는 그냥 오래간만에 뵙고 싶다고 했어요. 시부모님 거실에 앉았을 때 저는 준비해간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아버님, 어머님, 제가 오늘 보여드릴 게 있어요. 남편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든 거겠죠. 저는 차분하게 증거들을 하나씩 꺼냈어요. 호텔 영수증, 카톡 대화 캡처, 둘이 찍은 사진들, 그리고 지은이의 임신 사실까지요. 시부모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시아버님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보시더니 남편을 노려보셨어요. 이게 무슨 짓이냐? 시아버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어요. 남편은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이건 오해예요. 그냥 친한. 닥쳐. 시아버님이 소리쳤어요. 친한 사이가 애를 가져?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시어머님은 우시면서 제 손을 잡으셨어요. 며느리, 미안하다. 내가 자식 교육을 잘못했어. 25년 동안 고생한 내가 이런 꼴을 당하다니. 저는 시어머님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괜찮습니다. 저는 이미 결심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남편한테 이혼 서류를 내밀었어요. 변호사가 준비한 서류였어요. 재산 분할은 7대3, 제가 70%를 가져가는 조건이었어요. 집도 제 명의로 하고 위자료 5천만 원까지 명시되어 있었어요. 이혼은 할 수 있어. 근데 이 조건은 말도 안 돼. 남편이 소리쳤어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말도 안 되는 건 당신이 한 짓이에요. 25년 함께 산 아내를 배신하고 다른 여자 배에 아이까지 만든 게 말이 되나요? 남편은 협박하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이러면 나도 가만히 안 있어. 재산 다 가져가겠다고? 저는 웃었어요. 어디 해보세요. 제가 모은 증거들 다 법원에 제출하면 당신은 유책 배우자예요. 재산은커녕 위자료만 물어도 다행이겠죠. 남편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자기가 결정적인 증거들을 다 들킨 걸 그때야 깨달은 거예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지은이한테도 연락했어요. 당신이 재혼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요? 근데 그 약속은 지킬 수 없을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남편이 당황해서 물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서 지은이와 나눈 카톡을 보여줬어요. 제가 지은이한테 먼저 연락한 거예요. 남편의 진짜 재산 상황, 그리고 남편이 그 여자한테도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까지 다 알려줬어요. 지은이는 처음엔 제 말을 안 믿었어요. 하지만 증거를 보여주니까 태도가 바뀌더라고요. 남편이 자기한테 재산이 많다고 거짓말했고 이혼하면 집도 차도 다 줄 수 있다고 했대요. 근데 실제로는 집도 제 명의 지분이 반이었고 남편 혼자 재산도 그리 많지 않았어요. 그 여자가 뭐래?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당신이 거짓말쟁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이도 지울 거래요. 당신 같은 사람 아이는 낳기 싫대요. 남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진 거예요. 젊은 여자도, 뱃속의 아이도, 재혼 약속도 다 물거품이 된 거죠. 다음 날 저는 짐을 쌌어요. 남편 짐이요. 저는 이 집에 남기로 했어요. 제 돈으로 산 집이니까요. 남편이 나가는 거예요. 어디 가서 살라고. 남편이 소리쳤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지은이한테 가든지 고시원을 가든지. 남편은 울면서 빌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25년 동안 기회는 충분히 줬어요. 당신이 그 기회를 발로 찬 거예요. 일주일 뒤 이혼 조정이 성립됐어요. 남편은 제 조건을 다 받아들였어요. 거부할 증거도 없었고 변호사도 이게 최선이라고 했대요. 재산 70%와 집, 그리고 위자료 5천만 원까지 다 제가 가져갔어요. 남편이 집을 나가던 날 저는 창문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초라하게 캐리어 하나 끌고 나가는 남편. 감정이 복잡했어요. 25년을 함께 산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그날 저녁 혼자 남은 집에서 저는 와인 한 잔을 마셨어요. 처음으로 제 인생을 제가 지켜냈다는 뿌듯함이 느껴졌어요. 남편은 잃었지만 제 존엄과 재산과 집은 지켰어요. 한 달 뒤 우연히 지은이를 길에서 봤어요. 더 이상 임신한 배는 보이지 않았어요. 아이를 지운 거겠죠. 그 여자도 제 눈을 피했어요. 저는 당당하게 걸어갔어요. 지금 저는 혼자 살고 있어요. 외롭냐고요? 가끔은요. 하지만 배신당하면서 사는 것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딸이 가끔 놀러 와요. 엄마, 잘 결정하셨어요. 그런 아빠 필요 없어요라고 말해주는 딸이 기특했어요. 요즘은 취미 생활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면서 살아요. 60대 중반이지만
제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부터 진짜 제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가끔 남편 생각이 나요. 그 사람 지금 어떻게 사나 싶기도 하고요. 들리는 소문으로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산대요. 지은이는 다른 남자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남편은 모든 걸 잃은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왜 하냐고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까 싶어서예요. 만약 당신도 배신당하고 있다면 참지 마세요. 증거를 모으고 당당하게 맞서세요. 당신 인생은 당신이 지켜야 해요. 저처럼요.